해냈어. 드디어 증거를 잡았어. 벅차오르는 마음에 이수와 중이가 강민혁 대위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놀란 이수와 중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헌병대가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 상사, 그리고 그 뒤에 도열한 사단장의 측근들이었죠.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자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강민혁 대위였습니다. 왔어, 수아야? 내가 여기까지 와줄 줄 알았어.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죠. 이수와 중이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혹시 끔찍한 몰래카메라는 아닌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민혁 씨, 이게 무슨 농담이죠? 헌병대는 어디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민혁 대위는 피식 조소를 흘렸습니다. 농담? 수아야, 내가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갔으면 우리 둘 다 편했잖아.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 그 순간 창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형이 걸어 나왔습니다.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 사장의 딸 오유진이었습니다. 오유진은 이수와 중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혁 대위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게 얘야? 이수아는 강민혁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강민혁은 이수아를 왜 배신한 것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는 군복의 푸른색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던 한 여군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아.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27의 나이에 보급 장교로 임관한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죠. 때는 2004년 월드컵의 함성이 아직 귓가에 생생하고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7보병사단 보급장교로 근무하던 이수아 중위에게 세상은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꼼꼼하고 정의감 넘치는 성격 덕분에 부대 내 신망도 두터웠고 무엇보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약혼자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같은 부대 작전 장교이자 이수아 중위가 속한 사단의 사단장 강태준 장군의 외아들인 강민혁 대위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부대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강민혁 대위는 이수아 중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죠. 수아야, 아버지께서 다음 달에 우리 약혼식 날짜를 잡으라고 하시더라. 이제 정말 우리 결혼하는 일만 남았네. 정말요? 벌써요? 이수아 중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존경하는 사단장에게 예비 며느리로서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와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혁 대위는 그런 이수아 중위를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인식표를 풀어 이수아 중위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몸에서 뗀 적 없는 거야. 이제 내가 가져. 내 심장은 이제 너한테 있으니까. 차가운 쇠의 감촉이 이수아 중위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수아 중위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행복한 순간에 비극의 씨앗을 심어놓는 법이죠. 며칠 뒤 이수아 중위는
분기별 군수품 재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품목이 적힌 장부와 창고의 물품을 일일이 대조하는 고되고 지루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이나 GPS 수신기 같은 고가의 전자장비 몇몇 품목의 장부상 재고와 실물 재고가 미세하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지난 몇 분기 동안 반복적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착오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와 중이의 꼼꼼한 성격이 그냥 넘어가질 못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지난 3년치의 모든 보급 관련 서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전산망 기록과 수기로 작성된 출납 장부를 밤새워 대조하던 이수와 중이의 눈에 마침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들어왔습니다. 사라진 물품들은 모두 폐기 처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기 일자와 담당자 서명이 교묘하게 위조되어 있었고 그 최종 결제 라인에는 언제나 보급과 선임 장교인 박 상사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우려 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죠. 이상하다, 박 상사님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닌데. 이수와 중이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범죄의 흔적이었죠. 그날 저녁 이수와 중이는 약혼자인 강민혁 대위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혁 씨, 아무래도 우리 부대 군수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물건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강민혁 대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이수와 중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아야,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 군대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곳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응?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어떻게 못 본 척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히 나섰다가 너만 다쳐. 그냥 우리 결혼 준비나 하자. 내가 알아서 잘 처리될 수 있게 이야기해 볼게. 강민혁 대위는 이수와 중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수와 중이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눈빛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불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그녀는 그 미세한 균열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사랑과 정의 그 갈림길에서 이수와 중이는 결국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약혼자인 강민혁 대위의 만류가 오히려 그녀의 의심에 불을 지폈죠.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 자신을 막으려 한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치길 원하지 않는 단순한 걱정일까? 아니면 진실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밤새 이수와 중이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이수와 중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류만 뒤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녀는 폐기물품 처리 절차를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부대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낡은 장비와 폐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두가 기피하는 장소였죠. 그곳에서 이수와 중이는 10년 넘게 부대 군수 창고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해 온 최 원사를 만났습니다. 최 원사는 병사로 입대해 부사관으로 지원, 한평생을 군수 분야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딘가 세상사에 달관한 듯한 표정,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쉽게 읽히지 않는 고집과 연륜이 담겨 있었죠. 이수와 중이는 최 원사에게 장부를 보여주며 야간 투시경과 같은 고가 장비의 폐기 절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 원사님, 이 장비들 정상적으로 파기 처리된 것 맞습니까? 최 원사는 장부를 흘깃보더니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중위님,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못 본 것도 봐야 하지만 때로는 본 것도 못 본 척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조언인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이수와 중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사님, 저는 편한 군 생활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본 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와 중위의 단호한 태도에 최 원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이수와 중위를 폐기물 처리장 구석의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야 무겁게 입을 열었죠. 한 달에 2번, 늦은 밤이 되면 군용 트럭이 아닌 민간 번호판을 단 검은색 트럭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급과 선임 장교인 박 상사가 직접 나와 물건을 싣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트럭은 폐기물을 버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멀쩡한 박스들을 싣고 나갑니다. 저는 그냥 장부 정리만 할 뿐입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아니,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겠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수와 중위의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군수품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사단 내부에 거대한 비호 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이수와 중위는 다시 강민혁 대위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그녀는 최 원사에게 들은 이야기와 검은 트럭의 존재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수와 중위의 확고한 눈빛을 본 강민혁 대위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무릎을 꿇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았어, 수아야.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 미안해. 널 지켜주고 싶어서 그랬어. 위험하니까 혼자 움직이지 마. 내가 아는 헌병대 선배 통해서 조용히 알아볼게. 약속할게. 강민혁 대위는 이수와 중위를 꼭 껴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이수와 중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가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괜한 의심을 했다고 자책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뱀의 속삭임이자 거미가 쳐놓은 정교한 거미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이수와 중위는 사단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사단장 강태준 장군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죠. 우리 수아 중위 얼굴 보기가 힘들어. 듣자 하니 요즘 부대 군수품 점검 때문에 밤샘을 밥 먹듯 한다던데. 너무 무리하지 말게. 아닙니다, 사단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 자네처럼 꼼꼼하고 정의감 넘치는 장교가 있으니 내가 아주 든든해. 곧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 더 믿음이 가고. 민혁이한테 이야기는 들었네. 자네가 찾아낸 문제 말이야. 걱정 말게. 내가 직접 지시해서 바로 잡을 테니 자네는 이제 그만 손 떼고 결혼 준비에나 신경 쓰게. 강태준 장군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며 이수와 중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이수와 중위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지휘관이자 미래의 시아버지가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기만이었다는 것을요. 사단장실을 나온 그날 저녁 강민혁 대위가 다급하게 이수와 중위를 찾아왔습니다. 수아야, 드디어 꼬리가 잡혔어. 헌병대 선배가 정보를 줬는데 그 검은 트럭이 오늘 밤 11시 3번 국도 옆 폐창고에서 물건을 거래한대. 이번에 덮치면 현행범으로 전부 체포할 수 있어. 정말?
그럼 빨리 헌병대에 알려서. 아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 우리가 먼저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해. 내가 뒤에서 망을 볼 테니 내가 조용히 창고 안 상황만 보고 나와.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때 내가 신호를 보내 헌병대를 투입시킬 거야.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알았지? 강민혁 대위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이수아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거세게 뛰었죠. 그녀는 강민혁 대위가 건네준 자신의 인식표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 단단한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밤 11시 이수아 중위는 약속된 폐창고에 홀로 도착했습니다. 낡고 거대한 철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창고 안에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야간 투시경과 GPS 수신기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강민혁 대위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증거를 잡았어. 벅차오르는 마음에 이수아 중위가 강민혁 대위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놀란 이수아 중위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헌병대가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 상사, 그리고 그 뒤에 도열한 사단장의 측근들이었죠.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자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약혼자 강민혁 대위였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비장함은 온데간데 없는 싸늘하고 낯선 표정으로 이수아 중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왔어, 수아야? 내가 여기까지 와줄 줄 알았어.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죠. 이수아 중위는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혹시 끔찍한 몰래카메라는 아닌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민혁 씨, 이게 무슨 농담이죠? 헌병대는 어디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민혁 대위는 피식 조소를 흘렸습니다. 농담? 수아야, 내가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갔으면 우리 둘 다 편했잖아.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 그 순간 창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형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죠. 이수아 중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낯이 익다 싶었는데 바로 얼마 전 사단 창설 기념 파티에서 강민혁 대위의 옆에 서 있던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 사장의 딸 오유진이었습니다. 오유진은 이수아 중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혁 대위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민혁 씨, 이제 이 여자한테 설명은 그만하고 빨리 끝내자. 냄새나. 상황 파악이 되지 않던 이수아 중위의 머릿속에서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 대위와 오유진의 관계, 그리고 사라진 군수품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처음부터 날 속인 거였어? 전부 다? 이수아 중위의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강민혁 대위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 수아야, 착각하지 마.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처음부터 내 옆자리는 유진이었어.
너는 그냥 적당한 때에 버려질 장기말, 방패막이었을 뿐이라고. 내 그 쓸데없는 정의감이 이런 비리를 파헤칠 때 모든 죄를 뒤집었을 희생양 말이야. 그의 잔인한 고백은 비수가 되어 이수와 중이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고 자신이 그저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창고의 철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위압적인 분위기와 함께 사단장 강태준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태준 장군은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가 실망한 딸을 꾸짖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이수아 중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아 중위,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고 아꼈는데 어쩌자고 내 아들까지 끌어들여 이런 끔찍한 군수품 횡령 사건을 주도했나? 정말 실망이 크네. 사단장님, 아닙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닥치지 못해. 강태준 장군의 고함 소리가 창고를 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인자한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지고 냉혹하고 잔인한 본 모습이 드러났죠. 내가 박상사를 협박하고 내 아들을 애정 공세로 구슬려서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내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까지 확보했어. 감히 어디서 발뺌을 해.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이수와 중이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열람했던 모든 서류와 그녀의 행적은 거꾸로 그녀가 범죄를 주도했다는 증거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헌병들이 들이닥쳐 차가운 수갑을 이수와 중이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속절없이 끌려나가던 그때 강민혁 대위가 헌병들을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수와 중이의 목에 걸려있던 자신의 인식표에 손을 뻗었죠. 사랑의 증표라 믿었던 바로 그 인식표였습니다. 그는 거칠게 인식표줄을 잡아챘습니다. 목걸이가 끊어지며 이수와 중이의 목에 붉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소리는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강민혁 대위는 바닥에 떨어진 인식표를 구둣발로 지그시 밟아 뭉갰습니다. 그 모습은 이수와 중이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수와 중이는 군수품 횡령 및 직권 남용, 상관 협박 등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항변은 기각되었고 강태준 장군 부자가 만들어 놓은 거짓 증거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습니다. 불명예 전역과 함께 15년이라는 긴 징역형이 선고되었죠. 푸른 군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하겠다던 그녀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갇힌 이수아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교도소에 배달된 신문 한 귀퉁이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준 사단장 외아들 강민혁 대위, 방위산업체 오성정밀 오유진 양과 약혼. 그 짧은 문장은 그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랑, 명예, 미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을 향한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복수의 눈물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하루 3번의 식사,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교도소의 삶은 이수아라는 한 인간의 모든 것을 갉아먹었습니다. 빛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국방의 의무를 다짐했던 단단한 목소리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수아 중위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죄수번호 2340번, 이수아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5번의 계절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함성도, 2017년 장미 대선의 열기도 두꺼운 교도소 벽을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이수아를 잊었고 이수아 역시 세상을 잊으려 했습니다. 강민혁과 강태준, 오유진에 대한 분노는 식지 않았지만 그 분노를 터뜨릴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복수심마저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저 숨만 쉬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수아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찾아온 이 없었던 그녀에게 면회라니. 어리둥절한 채 면회실로 들어선 이수아의 눈앞에 말끔한 수트 차림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한지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한지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수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인 외에는 만나본 적 없는 변호사가, 그것도 이렇게 비싸 보이는 사람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아십니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이유도 없습니다. 차가운 이수아의 대답에 한지혁 변호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낡은 신문 기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년 전 이수아의 횡령 사건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이수아 씨, 저는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걸 압니다. 처음부터 강태준과 강민혁 부자가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것도요. 한지혁의 단호한 말에 이수아의 굳어있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한지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태준 장군 지금은 국방부 요직에 올라가 있더군요. 그 이름은 저희 집안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아버지는 강태준과 육사 동기이자 평생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청렴한 군인이셨죠. 하지만 20년 전 아버지는 강태준이 설계한 방산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당신과 똑같이요. 한지혁의 눈빛이 순간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옥중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그 후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습니다. 한지혁은 복수를 위해 독하게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고 지난 10년간 강태준의 뒤를 샅샅이 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이수아의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이죠. 과거 자신의 아버지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수법에 그는 직감적으로 이수아가 희생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수아 씨, 저는 지난 5년간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교도소 안에서 단 한 번의 규율도 어기지 않고 모범수로 지내왔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 곧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법률 지식을 동원해 당신을 꺼내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죠? 왜 저를? 한지혁은 이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아닌 차가운 동지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를 압박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그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알고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내부의 칼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처럼요. 그는 이수아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대신 이수아는 그의 칼이 되어 강태준과 강민혁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거대한 부패 세력의 심장을 겨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이수아의 죽어있던 눈동자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 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달 후 한지혁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오던 이수아는 마침내 대통령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마주한 햇빛은 눈이 부시게 시렸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녀를 한지혁이 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수아 씨. 새로운 시작입니다. 차에 올라탄 이수아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앳되고 정의감 넘치던 이수아 중위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강인한 의지만이 남은 낯선 여자의 얼굴이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2009년 가을이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이수아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은 한지혁 변호사가 마련해둔 서울 시내의 한적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강태준을 중심으로 한 인물관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들의 재산 현황, 약점, 예상 동선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그곳은 복수를 위한 완벽한 작전 지휘소였습니다. 한지혁은 이수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수아 씨,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단단한 성벽이니까요. 그는 화이트보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5년 전 창고에서 이수아를 비웃던 바로 그 박 상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박 상사, 지금은 박 사장이 된 그 남자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명예 전역했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에 대형 한우 전문점을 차리고 아주 잘 살고 있죠. 저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벽돌, 바로 저기부터 무너뜨릴 겁니다. 그날부터 이수아의 혹독한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혁은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이미지 컨설턴트를 동원했습니다. 짧았던 군인의 머리는 어깨를 넘는 우아한 웨이브 헤어로 바뀌었고 화장기 없던 얼굴에는 세련된 화장법이 입혀졌습니다. 교도소 생활로 거칠어진 손발은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부드러움을 되찾았죠. 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이수아는 매일같이 경제신문을 읽고 경영 관련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와인과 클래식을 공부하고 상류층의 말투와 몸짓을 익혔습니다. 한지혁은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수아 중위는 5년 전 교도소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서은아. 재미교포 출신으로 미국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유능한 컨설턴트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이수아가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선 이수아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 그녀는 완벽한 서은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몇 주 후 서은아라는 이름의 이수아는 박 사장이 운영하는 강남의 한우 전문점 우락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지만 그 속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동선은 꼬였고 주문은 뒤죽박죽이었으며 손님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박 사장은 군대식으로 소리만 지를 뿐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능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수아는 일부러 가장 바쁜 시간에 식당을 몇 번 더 방문하며 모든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그녀는 매장 운영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을 들고 식당의 지배인을 찾아갔습니다. 지배인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저는 매장 운영 효율화 전문 컨설턴트 서은아라고 합니다. 지배인은 웬 젊은 여자의 당돌한 접근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은아, 즉 이수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분석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비효율적인 테이블 배치부터 시작해서 주방과 홀의 소통 부재, 재고 관리의 허점까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지배인의 표정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들만 해결해도 현재 매출의 최소 30%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저를 한 달만 믿고 맡겨주시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대화를 뒤에서 듣고 있던 박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5년의 세월 동안 그는 더욱 비대해지고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컨설턴트? 당신 같은 아가씨가 뭘 안다고.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박 사장의 무례한 말에도 이수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제 능력이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확인해 볼 기회를 주시겠어요? 믿져야 본전 아닐까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아름다운 외모에 흥미가 생긴 박 사장은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수아는 서은아라는 가면을 쓴 채 원수의 심장부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첫 출근 날 이수아는 완전히 달라진 식당의 모습을 구상하며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회식을 핑계로 거나하게 취한 박 사장이 이수아에게 다가와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서 실장, 아주 마음에 들어. 일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도 예쁘고.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게 어때? 내가 아주 잘해줄게. 박 사장은 5년 전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여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수아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애써 감추고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잔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사장님 사업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잔과 박 사장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축배이자 파멸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장막이 그렇게 조용히 올랐습니다. 서은아라는 가면을 쓴 이수아의 능력은 진짜였습니다. 그녀는 군에서 익힌 통솔력과 전술적 사고를 식당 경영에 그대로 접목시켰습니다. 비효율적인 동선은 군대의 이동 경로처럼 최적화했고 주먹구구식 주문 시스템은 최신 POS 시스템을 도입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각자의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 대신 시스템으로 일하게 만들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식당의 회전율은 2배 가까이 뛰었고 손님들의 불만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은 수직으로 상승했죠. 박 사장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는 서은아를 단순한 얼굴마담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복덩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서 실장이야. 내 사람 보는 눈은 틀림없다니까. 앞으로도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박 사장은 이수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언장담했지만 이수아는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를 위한 다음 단계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식당의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마침내 의심스러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우의 입고량과 판매량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였습니다. 최고 등급 한우의 판매량은 엄청난데 실제 발주량은 그에 턱없이 못 미쳤던 겁니다. 역시 무언가 있어. 그날 밤 이수아는 모두가 퇴근한 뒤 홀로 식당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주방 가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냉동 창고로 향했죠. 서늘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창고 구석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급 한우 박스들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다른 박스들을 발견했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USA 프라임 등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값싼 미국산 소고기였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박 사장은 손님들에게 미국산 소고기를 최고급 한우라고 속여 팔며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수품을 빼돌리던 그 버릇을 어디 주지 못한 것이죠. 이수아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박스에 사진을 찍고 비밀리에 보관 중이던 이중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조력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식당의 주방장이었죠. 주방장은 박 사장의 오랜 고향 후배였지만 그의 속임수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수아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수아는 마감 후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주방장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주방장님, 힘들어 보이시네요. 사장님 때문에 그러세요? 주방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양심을 속이며 사실 겁니까? 주방장님의 칼은 손님을 위한 요리를 해야지 사기극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녀의 말에 주방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사장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짜 한우를 요리해왔다는 눈물의 고백이었죠. 이수아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바로잡을 기회를 드릴게요. 주방장님은 그저 제 편에 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후 이수아는 박 사장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식당의 명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음식 전문 기자들과 파워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우리 식당의 완벽한 한우 맛을 보여주는 VIP 시식회를 여는 겁니다. 자신의 사기 행각은 꿈에도 모른 채 식당의 명성이 높아진다는 말에 박 사장은 신이 나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 역시 서 실장이라니까. 당장 추진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아주 성대하게 열어보자고. 시식회 당일 식당은 화려한 조명과 꽃으로 장식되었고 초청된 기자들과 블로거들로 북적였습니다. 박 사장은 의기양양하게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저희 우락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한우만을 고집합니다. 이 맛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방장이 정성껏 구운 고기가 VIP들의 테이블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아는 행사를 위해 설치한 대형 스크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는 박 사장이 한밤중에 미국산 소고기 박스를 냉동 창고로 옮기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그가 주방장에게 고함치며 사기를 종용하는 음성 파일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죠.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당황한 박 사장이 스크린 전원을 끄려고 달려가는 순간 식당 문이 활짝 열리며 식품위생감시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수아가 한지혁 변호사를 통해 미리 제보해 둔 것이었죠. 박 사장 씨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 사장은 기자들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단상 위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서은아, 아니 이수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비웃으며 짓밟았던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의 몰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그렇게 차갑고 완벽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박 사장의 몰락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한우 전문점의 원산지 사기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수아와 한지혁 변호사는 오피스텔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강태준 쪽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군요. 박 사장은 그저 꼬리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한지혁의 말에 이수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경계심이 풀릴수록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목표로 넘어가죠. 그녀의 시선은 인물관계도에서 강민혁의 이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 여자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창고에서 자신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던 바로 그 여자, 오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오유진 현재 강남 청담동에서 갤러리 엘리시안이라는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망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곳이지만 실상은 강태준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예술품 거래를 통해 뇌물을 주고받는 창구로 의심됩니다. 한지혁의 설명이 끝나자 이수아는 이미 계획을 세워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접근하겠습니다. 서은아는 이제 망해가는 식당을 살려낸 유능한 컨설턴트니까요. 이번엔 갤러리의 가치를 높여줄 투자 전문가로 다가가야겠군요. 며칠 후 이수아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세련된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모습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교양 있는 자산가의 모습으로요. 그녀는 서은아라는 이름으로 오유진이 운영하는 갤러리 엘리시안의 VVIP 멤버십에 가입하고 일부러 고가의 작품 몇 점을 구매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 큰 씀씀이와 작품을 보는 안목은 금세 오유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오유진은 자신의 VVIP 고객인 서은아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죠. 갤러리 관장실에서 마주한 오유진은 5년 전보다 더욱 화려하고 오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수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서은아 씨라고 하셨죠? 저희 갤러리 작품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안목이 꽤 높으신가 봐요. 이수아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우아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대표님의 안목에 비할까요? 하지만 이 훌륭한 갤러리가 가진 잠재력에 비해 아직 세상에 덜 알려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해외 아트페어에 진출하거나 기업들과의 아트 콜라보를 진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이수아의 전문적인 제안에 예술 경영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오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주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서은아라는 인물에게 강하게 끌리기 시작한 겁니다. 만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오유진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으며 갤러리 엘리시안의 외부 자문위원이자 개인 투자 컨설턴트라는 직책으로 그녀의 곁에 자리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오유진의 그림자가 되어 갤러리의 모든 비밀에 접근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갤러리 마감을 앞둔 늦은 오후 관장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유진아, 아직 안 끝났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수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목소리. 바로 강민혁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에 더욱 여유롭고 능글맞은 사업가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강민혁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습니다. 민혁 씨, 마침 잘 왔어요. 이쪽은 이번에 우리 갤러리 일을 도와주시는 서은아 실장님이야. 아주 유능한 분이라고. 강민혁은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 이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수아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은아입니다. 강민혁은 잠시 동안 이수아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혁입니다. 아내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뵌 적이 있던가요? 어쩐지 낯이 익은데. 그의 말에 이수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그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흔한 얼굴인가 봅니다. 차가운 그녀의 손을 잡은 강민혁은 오히려 더욱 매력적이라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버렸던 여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의 이수아는 과거의 그 여군과는 완전히 다른 고혹적이고 다가가기 힘든 장미 같은 여자였으니까요. 아니요, 전혀 흔한 얼굴이 아니신데요. 오히려 한번 보면 잊기 힘든 얼굴입니다. 앞으로 아내 일로 자주 뵙게 되겠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 실장님. 강민혁은 이수아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신용까지 하며 느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이수아는 역겨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얼굴에는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적의 심장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을 쥔 사람은 적이 사랑하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적이 매혹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2010년의 겨울, 갤러리 엘리시안의 자선 경매의 밤은 그야말로 상류층의 허영과 위선을 집대성한 무대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무대 뒤에서 인형극을 조종하듯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서은아, 아니 이수아였습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칠흑 같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오직 한 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그녀의 존재감은 행사장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오유진은 마치 시녀처럼 이수아의 곁에 바싹 붙어 그녀의 모든 행동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 실장님, 정말 대단해요. 보세요.
저기 정계에 거물인 김 의원님까지 오셨잖아요. 다 실장님 덕분이에요. 오늘 행사가 끝나면 아버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오유진은 시아버지인 강태준의 칭찬을 받을 생각에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그런 오유진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그래, 실컷 기뻐해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늘 밤 신기루처럼 사라질 테니. 그때 강민혁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유진의 허리를 능숙하게 감싸 안으면서도 그의 불타는 시선은 오직 이수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는 다른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이수아에게 건네며 오유진이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아름다우시군요, 서 실장님. 이 밤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말이죠. 그의 손가락이 샴페인 잔을 건네는 척하며 이수아의 손등을 은밀하게 스쳤습니다. 노골적인 유혹에 이수아는 순간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오히려 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잔을 받아들고 입술을 살짝 축였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강민혁 이사님. 이사님의 특별한 선물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수아의 교태 섞인 대답에 강민혁은 그녀가 자신의 유혹에 넘어왔다고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깔려 사라진 과거의 여군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눈앞의 매혹적인 장미를 꺾을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죠. 잠시 후 행사의 주최자인 강태준 의원이 이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인자한 웃음 뒤에 교활한 속내를 감춘 채 이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 실장, 정말 수고가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갤러리의 격이 달라졌어. 앞으로도 우리 며느리 옆에서 많이 도와주게나. 과찬이십니다, 의원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수아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 그 거대한 악의 축이 자신의 손을 잡고 칭찬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미술품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의 거액의 비자금이 투입된 마지막 작품, 시면의 빛이라는 이름의 추상화가 무대 중앙에 등장했습니다. 이 그림이 사전에 약속된 유령 회사에 팔림으로써 더러운 돈은 고고한 예술품이 되어 완벽한 세탁을 거치게 될 예정이었죠. 경매사의 외침에 따라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강민혁과 강태준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5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15억 낙찰. 경매봉이 힘차게 내리쳐지는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 부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오유진이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사람들의 놀란 비명과 웅성거림이 어둠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이 섬광처럼 환하게 켜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순간 이수아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이제 쇼는 시작이야. 칠흑 같은 어둠 속 사람들의 불안한 웅성거림만이 가득했던 행사장의 거대한 스크린이 섬광처럼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5년 전의 낡고 축축한 군부대 창고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겁에 질린 채 무릎 꿇고 있는 너무나도 앳되고 상처 입은 젊은 이수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강민혁과 오유진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수아, 넌 끝났어. 내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이 돈이나 받고 꺼져.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널 이용했을 뿐이야. 오유진의 잔인하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갤러리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 속 악랄한 여자와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미소 짓던 갤러리 관장 오유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어서 강민혁이 이수아의 뺨을 거칠게 내리치며 내뱉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멍청한 년. 내까지 군인 나부랭이가 내 아버님의 계획을 망칠 뻔했잖아.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그게 내 운명이야. 강태준 의원은 사색이 된 얼굴로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정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아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화면은 순식간에 최근의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강민혁이 낯선 여자와 침대에 누워 오유진을 조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유진? 그 여자 집안 배경 아니었으면 내가 미쳤다고 결혼했겠어? 멍청하고 허영심만 가득해서 다루기 얼마나 편한데. 당신처럼 똑똑하고 섹시한 여자랑 비교가 되나? 아,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유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강민혁을 돌아봤습니다. 사랑과 성공,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강민혁의 뺨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이게 자식?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그 모든 혼란의 중심을 향해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 이수아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여신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스크린 속 비참했던 여군과 눈앞의 압도적인 여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혁 씨. 이수아의 차갑고도 슬픈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당신들이 짓밟고 버린 이수아, 기억합니까? 저는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당신들이 오늘 같은 밤을 즐기고 있을 때도 단 하루도 당신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훔쳐간 내 인생, 내 명예, 내 꿈을 되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의원님, 당신의 더러운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기획된 이 완벽한 무대는 바로 당신들이 버린 이수아가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신뢰했던 서은아가 바로 당신들이 만든 괴물이었던 겁니다. 강태준이 무어라 소리치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행사장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는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강태준 씨, 강민혁 씨, 오유진 씨, 특수배임 및 횡령,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로 세 분 모두를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이건 정치적 음모야 라고 소리쳤고 강민혁은 이수아를 향해 이 미친년 이라며 발버둥 쳤지만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오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울부짖었습니다.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텅 빈 행사장, 깨진 유리 조각과 짓밟힌 음식들만이
그날 밤의 광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홀로 무대 위에 서서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함이 밀려왔지만 그와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깊은 허무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때 한지혁 변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코트를 걸쳐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이수아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서은아가 아닌 이수아로 불렀습니다. 이수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복수가 끝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요? 한지혁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은 상처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제 그곳에 미움과 분노 대신 이수아 씨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세상을 되찾기 위한 땅을 다진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갤러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밤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수아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 그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용하고도 단단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꽃은 복수의 불길을 모두 태운 뒤 이제 그녀 자신의 삶을 밝히는 따스한 온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